안녕하십니까, 서성호입니다. 2022년 9급 공무원 회계학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해당 강의는 이번 시험에 응시한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조금 아쉬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험에 조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미 합격권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점수를 획득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해설 강의가 크게 도움도 안 될 거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죠. 그죠? 조금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특히나 좀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문제에 접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 할애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또는 엉뚱한 곳에서 많은 계산을 하면서 노력을 투했던 그런 이제 아쉬운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풀이 방식을 통해서 고득점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강의를 찍는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어떻게 답을 뽑아내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보험료 지급 시 전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재무상태표상 기초와 기말 성급보험료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기초와 기말에 해당 자산의 증감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료 지급액이 이만큼 있대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보험료 비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수익이나 비용 역시 자본의 한 영역이죠.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산 부채의 증감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 보험료 비용을 뽑는다, 결국 저 보험료 비용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증감액을 모두 집어넣으면 대차 평균에 따라서 관련된 비용값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보시면 선급보험료가 11만 원 증가했고요. 현금 등으로 103만 원이 지급됐대요. 보험료 비용 92만 원. 이렇게 2번이 쉽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걸 결산분기 해가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결국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기출문제 등을 풀이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답을 뽑아낼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2000X1년과 2000X2년에 대한 지분상품의 거래 내용이라고 나왔어요. 매입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금액 나와 있네요. 보시면 동지분 상품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지분 상품 FB PL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면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그렇죠, 매입 당시 발생한 이 매입 수수료 상당액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만약에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됐다고 한다면 처분 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상당액을 당기 손익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그게 FVOCI 금융자산 지분 상품일 때 특징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와 관련된 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나오는데, FVOCI 금융자산 특성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00X2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30원 감소를 한다고요? 봅시다. 보시면 지금 보시면 기말 공정 가치가 1,100원이었잖아요. 그죠? 처분 금액은 80이 되니까 분명히 처분 직전에 공정 가치로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20원이 감소가 됐겠죠. 따라서 답은 쉽게 뽑혀요. 물론 해설을 좀 잘못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접근할 때 이런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론을 학습할 때 핵심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 출제위원도 분명히 거기서 문제를 낼 거라고요. 그래서 지문을 쭉 보면서 바로바로 이것이 계산상 맞는지를 검증하고 그렇게 들어가시기보다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주요 포인트를 건드린 게 없는가, 그렇게 쭉 바라봐 주시면서 계산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정답이 뽑힌다라고 한다면 그거 딱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원, 액면이자율 10%, 만기 3년, 이자 지급 조건부 사채를 이 가격에 발행을 했대요.
유효이자율 나와 있고 시장이자율 나왔고 다 나왔어요. 근데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총이자. 여러분들 해당 사채를 발행하고 3년을 만기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내가 부담할 이자 비용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뭐 답은 뻔하죠. 그죠? 내가 이거 발행하면서 얻은 돈, 그리고 3년간 내가 지급할 돈,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내가 3년간 인식할 전체 이자 비용이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유효이자율 삼각표에 따라서 계산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간단하게 2번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죠? 됐어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보시면, 근데 얘는 보시면 뭐 다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답은 2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제3자. 이 제3자가 실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됐어요. 물론 이제 이쪽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충당부채 쪽에서도 제3자와 연계된 그러한 중요 포인트 등이 있었잖아요. 그 제3자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을 답으로 쉽게 뽑을 수가 있었죠.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 이걸 왜 나의 대가, 예상한 금액에 포함시킵니까? 그죠? 당연한 내용인데 만약에 지문이 생소한데 1번 저것도 틀렸나? 이렇게 혹시나 긴장을 하고 읽었다라고 한다면 뭐 실수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상 답을 딱 보고 보면 많이 다뤄졌던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을 답으로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말 문제를 대비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본서상에 중요한 포인트 등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답 2번을 쉽게 뽑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제3자와 관련된 것은 충당부채 쪽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번 가보도록 할게요.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 운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답은 3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 순원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 계획에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뺀다고요?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겠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차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들어온 건 더하고 나간 건 빼라. 그런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게 이제 글로 쭉 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었고, 답은 3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지문, 특히나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죠. 뭐, 프로그램 순원가, 재정 운영 순원가, 재정 운영 결과. 특히나 얘네 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얘네 둘의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애들이 뭐가 있습니까? 비교환 수익 등이 저기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죠? 됐어요. 뭐 그렇게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000X1년 주식회사 한국의 기계 가동 시간과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분기별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고조전법 나왔네요. 고조전법도 우리가 기출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죠. 조심하실 건 이 금액 기준으로 고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 가동 시간, 즉 조업도 고조로 가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이제 제일 높은 게 얘고 제일 낮은 게 얘잖아요. 따라서 뭐 등식을 세우는 거죠. 6,500시간 변동비 그리고 고정비가 합쳐져서 이 금액이 나왔고 4,000시간 변동비 고정비에서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B는 알아서 정리가 될 것이고 A에 대한 값이 자동으로 뽑히게 되고 그리고 24를 뭐 여기다 넣어도 좋고 여기다 넣어도 좋고 B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5,500시간을 전제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냐 추정해봐라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5,524 그 다음에 129,000 계산된 값 넣어서 답을 뽑아주시면 되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고조전법은 실상 뭐 특별한 요령이 있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실수 없이 어떤 것이 가장 고점이고 어느 것이 저점인지만 잘 파악하신 다음에 등식 세워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죠?
됐어요.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2000X1년 상품 매입 및 매출 관련 자료래요. 선입선출법이 나왔네요. 이 선입선출법은 계산이 가장 심플하죠. 2000X1년도 기말재고자산과 매출 총이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랍니다. 일단 보시면 기초재고자산 20개, 매입 30개, 매출 25개, 매입 20개, 매출 25개. 50개가 팔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1억개가 팔리고 얘가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180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3600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매출 총이익이야. 얘랑 얘가 이제 매출원가가 될 것이고, 그죠? 계산을 통해서 매출원가 뽑고, 그 다음에 매출 여기 있죠. 그죠? 25개 곱하기 300, 25개 곱하기 320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액 뽑은 뒤에 매출 총이익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얘는 솔직히 함정 같은 것도 없었고 상당히 좀 수월했죠. 계속기록법에 의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아무 의미 없죠. 선입선출법은 실질재고조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런 단서조항에 혹시 함정이 아닐까? 그런 고민 없이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었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8번 볼게요. 2000X1년 1월 1일에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자본 관련 거래라고 나왔습니다. 자본 관련 거래.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보시면 일단 1번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2번, 3번, 4번 다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데, 근데 사실상 얘는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딱 두 건이었고, 자본에 대한 틀만 있다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답을 뽑을 수는 있었어요. 그죠? 뭐 딱 봐서 답이 탁 나오는 것은 얘는 딱 아니네요. 딱 봐도 비용으로 계산한다. 얘는 딱 봐도 아니죠. 그죠? 주주하고의 거래에서 갑자기 비용이 등장합니까? 이번은 무조건 아니고 1, 3, 4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1번을 보면 현금 12만 원이 증가한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면 12만 원인데 700원 나갔다며요. 그럼 나간 거 빼줘야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것이 있는데 자본금이 9만 원 증가합니까? 액면 금액이 100원이잖아요. 이렇게 합치면 10만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럼 3번도 틀렸고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계산할 필요 없이 4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됐어요. 뭐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 있었고, 여기서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갈 것은 이거죠. 그죠? 주주하고 거래를 하면서 관련된 직접적인 부대 비용 등이 발생했을 때 그걸 수수료 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묻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 수익이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영자의 경영 성과잖아요. 주주하고 거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비용이 등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죠. 그 다음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10월 1일 기계장치를 8만 원, 보시면 연수학계법 이렇게 나왔고요. 보통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연수학계법을 많이 내죠. 조금 이제 계산에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여지없이 연수학계법 계산 문제 되겠습니다. 2000X3년 3월 31일 4만 원에 처분할 경우 장부 금액과 처분 손익으로 바르게 연결된 걸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요, 일단 말이 안 되는 보기가 두 개가 있죠. 만약 장부 금액이 35,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손실 5만 원이 나오는 게 맞죠. 이익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지워야 될 것이고, 45,000원이다? 그러면은 5,000원 손실이겠네요. 이익이 나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해당 문제는 결국 35,000원이냐 45,000원이냐 그 계산해서 1번 아니면 3번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보시면 2000X1년 10월 1일에 샀잖아요. 그리고 이게 2000X3년 3월 31일 아닙니까? 그럼 1년이 딱 지난 이 시점은 2000X2년 10월 1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요건 이제 6개월이잖아요. 한마디로 1.5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을 했잖아요.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일단 8만 원에서 5천 원을 차감하게 되면 7만 5천 원, 즉 상각대상 금액은 7만 5천 원이 될 것인데,
이 중에 15. 왜 15가 나온지는 아시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해서 15를 분모로 깔고 요 1년치는 5. 그 다음에 반년치는 원래는 1년치라고 한다면 4가 들어가야 될 텐데 절반만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결국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7. 이렇게 해서 35,000원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래서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을 8만 원에서 35,000원을 차감하게 되면 45,000원이 나오니까 답은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연수합계법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기출에서도 자주 다루어진 부분이니까 실상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 연수합계법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금 이제 단계 아주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을 골라내는 데는 실수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30만 원에 취득하면서 상한 의무 조건 없는 정부보조금 20만 원을 취득했대요. 정부보조금 관련된 문제죠. 여지없이 정액법과 관련된 그러한 감가상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정부보조금으로 기계장치 같은 자산을 취득했다. 유형자산을 취득했다. 보통 이제 자산차감법 등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때는 결국에 이 물건을 살 때 내가 투여된 돈, 내가 실제로 들어간 돈 그만큼을 그냥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 다만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전제로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뭐 정액법, 연수합계법 위에 다른 것을 낼 이유는 없으니까 보시면 결국에는 내 돈 들어가기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110만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110만 원. 110만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보세요. 결국에 110만 원에서 10만 원이 잔존가치니까 100만 원을 내가 4년 동안 정액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1년에 25만 원씩 감가상각을 했을 것이고 2년이 지났으니까 결국 50만 원만큼이 감가상각비로 날아갔을 거예요. 따라서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은 60만 원이 될 것이고 얘를 7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했으니까 처분이익은 10만 원,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역시 뭐 아주 정형화된 형태의 문제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정부보조금 등을 수취했다. 그리고 내가 정액법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저거 탈 때 순수하게 들어간 내 돈이 있잖아요. 그 돈만큼 내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해 주시면 뭐 그렇게 시간 들이지 않고 답을 뽑을 수가 있죠. 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해당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재평가를 했을 때 재평가 이익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떨어지면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한마디로 균형이 맞지 않는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였죠. 그리고 내가 평가이익이 났는데 그 다음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인식했던 이게 만약에 토지라고 한다면 말이죠. 뭐 감가상각 등을 수행하지 않는 토지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인식했던 즉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했던 금액만큼은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조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밑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재평가를 했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과거에 인식한 손익 부분만큼 당기 이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부분만 재평가로 그렇게 들어간다.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옳지 않게 쓴 것이 3번이죠. 그죠? 뭐 말은 되게 길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에는 그때는 당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죠.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산의 감소액을 재평가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 지문은 실제 뭐라고 할까요? 기준서에 있는 그 문장 거기서 이제 단어만 살짝 바꿔서 출제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어찌되었든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틀리기가 조금 힘들다고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요?
실수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 12번 보도록 할게요.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답은 3번으로 나와요. 보세요.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추정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내가 관련된 지문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뭔가 되게 어색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제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추정한다를 추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문장이 되게 어색해져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같은 거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한다면 좀 어색하지 않게끔 조금 수정을 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만 딱 바꿨죠. 그래서 내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되게 어색한데 문장이?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골랐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렇다고요. 만약에 이것을 출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함정이 빠지게끔 조금 문장을 다듬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끝에만 추정한다를 추정하지 않는다로 바꿨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말 나온 김에 현재 가치를 평가한다. 현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게 거의 없죠. 이온 법인세의 자산 부채 정도 있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잔존 가치, 그죠? 우리가 유형 자산의 이제 잔존 가치 추정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명목과역으로 가는 것이고 현재 가치로 평가 다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도 어려운 질문 아니고.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13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2000X 1년 말 결산 중 다음 항목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기말 수정 분계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문제가 우리 앞에서 다뤘던 그 자산 부채의 증감으로 관련된 손익 뽑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내가 결산 분계를 통해서 자산 부채의 증감액을 다 집어넣게 되면 결국 손익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7월 1일 1년치 보험료가 12만 원이래요. 모두 선급보험료로 처리했대요. 반년치는 단기 보험료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 선급보험료를 줄이는 결산 분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자산이 이만큼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굳이 계정감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자산 6만 원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모품 2만 원 중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만 원 중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만 원, 자산 10만 원 줄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일부를 임대하고 1년치 24만 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부채 계상해야 되겠죠. 선수임대로 4만 원 부채 계상하면 나머지는 관련 손익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답은 그래서 20만 원으로 나와 있는 4번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죠. 1번이었나요? 그 자산부채 증감으로 관련된 답을 뽑아내는. 그죠? 됐어요. 물론 이제 다루는 주제가 살짝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풀이 방식은 똑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네,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상 개별 원가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하고 있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단기말 제조 간접 원가 과소 또는 과대 배부액은 얼마인가? 역시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산이 편성됐고 기초에 예산이 편성됐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대요. 그러면 그래 내가 물건을 생산하면서 직접 노무 시간대로 뿌릴 거고 1시간 발생할 때마다 13원씩 제조 간접 원가를 뿌리자 이렇게 이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중에 실제 9,000시간만큼 발생했대요. 그러면 실제 뿌려진 금액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1시간 발생할 때마다 13원씩 뿌렸으니까 9,000 곱하기 13을 해서 결국 11만 7천 원만큼이 뿌려졌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을 집계해 봤더니 12만 원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덜 뿌렸네 3천 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과소배부 3천 원 1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휴대전화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래요. 다음의 거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4만 원으로 산정됐대요. 역시 뭐 앞에서 풀었던 증감법으로 쉽게 뽑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미수이자 수익이 발생했대요. 그럼 미수이자라고 하는 자산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선수수익이 실현됐다. 그럼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이 없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죠? 선수수익이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 매출 채권이 현금 회수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매출 채권을 줄이고 현금의 증가를 기록해도 되겠습니다만, 굳이 조금 관련된 접근법에 유리한, 즉 유리하다기보다는 좀 익숙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손익과 전혀 상관없는 거래니까 삭제하셔도 되겠고, 아직은 이런 증감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매출 채권 감소, 현금 증가 그렇게 표현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현금 상환 역시 마찬가지죠. 매입 채무의 감소, 현금의 감소를 써주셔도 좋고, 조금 이런 풀이법이 익숙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뭐 손익에 미친 효과는 없네, 스킵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겠고, 그 다음 미지급 이자 비용의 발생, 부채의 발생이죠. 뭐 그러면 손익은 대차 평균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 4만 원에 4만 7천 원을 얹어줘야 되니까 8만 7천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벌써 세 번째 등장했습니다. 그죠? 접근 방식이 유사한 그러한 문제가 3개가 나왔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A의 2000X1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계산 문제 같이 생겼죠. 근데 보세요. 정답은요. 지금 재정운영 순원가와 재정운영 결과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얘네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세금 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지방세 수입 20만 원 있잖아요. 결국 쟤랑 얘의 차이는 20만 원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16만 원, 26만 원 차이, 얘가 20만 원 차이고, 얘는 26만 원 차이고, 얘도 20만 원 차이네요. 결국 얘는 답은 2번 아니면 4번 여기서 골라줘야 되는데, 봅시다. 지방세 수익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그 금액을 차감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오히려 수익이 우리 재정운영 표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36만 원에서 20만 원이 차감된 4번을 답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재정운용표에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익이 플러스고 비용이 마이너스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플러스고 수익이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까, 잘 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손익과는 부호가 반대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답을 4번으로 쉽게 뽑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물량 흐름과 원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꼼수 없이 FM대로 풀어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환산량 정도, 이 정도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얘는 이제 끝까지 다 물어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뭐 하지만 제가 뭐 총평에서도 달아놓은 것처럼 앞에서 별다른 계산 없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고 시간을 확보한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풀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답을 못 풀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함정이 없었거든요. 보시면 직접 재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대요. 그러니까 뭐 0%, 뭐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가공비는 0에서 100% 이렇게 들어가고, 기초제공품은 1000단위가 있었고 완성도는 50%, 그 다음에 단기 착수는 40%, 4000단위가 이렇게 됐대요.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에 넘어온 것과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한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3000개 중에 1000개는 단기 착수분이고 2000개는 단기에 착수돼서 완성된 것,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은 2000개로서 이제 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면 기초 1000개는 50에서 100%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이미 0% 지점은 지나왔잖아요. 단기 추가로 투입된 재료비는 없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50에서 100이니까 결국 1000의 절반, 500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단기에 착수한 것이야 뭐 그냥 올곧이 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죠? 김할 것, 일단 0% 착수를 했으니까 재료비는 한 개어치가 다 올곧이 다 들어갔을 것이고, 가공비는 절반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뽑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니까 단기 발생 원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단위당 원가를 일단 뽑아주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 밑에 보시면 완성품 원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2000개에 5원을 적용해 주시고 2500개에 6원을 적용한 뒤에 뭘 더해 주셔야 됩니까? 그죠? 기초제공품에 들어가 있던 원가, 요걸 이제 추가적으로 더 더해 주셔야 되겠죠. 애시당초 들어가 있던 원가를 더해서, 그죠? 이게 이거죠. 더해서 관련된 완성품 원가를 뽑아 주시면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43,000원 4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산량까지만 계산한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뭐 요거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실수 등을 해가지고 버벅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론을 조금 탄탄하게 공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즉 끝까지 한번 관련된 완성품 원가 등을 계산한 연습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함정 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못 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뭐 해당 주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기출에서 다루어진 그러한 내용 되겠습니다. 보실 때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회사가 이렇게 있었을 때 과거에 자산을 취득했다, 이걸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현행 가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공정가치, 사용가치, 현행원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현행원가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동일한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현행원가라고 하는 건 동일한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들어갈 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사용가치는 내가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쭉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올까, 그것의 현재 가치 상당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죠? 공정가치는 내가 이것을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게 공정가치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얘네 둘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얘네들은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져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답은 3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공정가치는 불세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서 감소하며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반영한다. 자산의 반대의 부채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다소 당황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거래원가를 반영한다는 이 표현에서 얘는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었죠. 그 답은 3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쉽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이 개념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답은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확신을 갖고 골라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됐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요. 그 다음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산별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답은 2번으로 나옵니다. 뭐 해당 지문은 여러분들이 투자부동산 그쪽 파트를 조금 공부하고, 그리고 말문제 대비용을 조금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답을 골라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지문을 보면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뭐 약간의 관리 등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아주 작다라고 한다면 그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용역의 비중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자가 사용 부동산이 맞는 것이고, 뭐 관련된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면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작다라고 한다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 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뭐 그런 케이스. 이와 관련된 내용 제가 기술한 게 아니라 기준서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라고 봐주시면 돼요.
반대인 경우도 봅시다. 부동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이래요. 대표적인 게 호텔이죠. 호텔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투숙객을 받는다. 그러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뭐 그러한 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각종 용역 서비스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호텔은 해당 호텔 건물 등에 대해서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처리를 한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는 거죠. 투자 부동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하시면서 정리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화학재료 4,000kg을 투입해서 정제 공정을 거쳐 3대2의 비율로 연산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대요. 보시면 결합원가가 결국 50만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뭐 앞에 얘네들은 다 의미 없고 총액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뭐 4,000kg 투입됐는데 뭐 중간에 키로수가 감소됐다 뭐 그런 말도 없으니까 결국 A는 4,000kg의 60%죠. 뭐 3대2니까 2,400이 될 것이고 B는 40%에 해당되는 1,600kg 이렇게 나오게 되죠. 1kg당 판매 가격도 주어졌어요. A는 40원, 그 다음에 B는 6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매가치법에 따라서 배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다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한 뒤에 A는 96,000, B도 96,000이네. 절반씩 배분하면 되겠네. 그렇게 답이 쉽게 나오죠. 결국 50만 원 중에 25만 원이 B한테 귀속되고 나머지 25만 원은 A한테 귀속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어떠십니까? 물론 이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는 탓에 실수도 잦고 그리고 시간도 쓸데없는 것에 많이 허비를 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이런 엉뚱한 것에서 시간을 허비했지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미 뭐 합격 점수 이상을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러네,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왜 에너지를 썼지, 또는 왜 문제풀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풀이 등을 통해서 유형을 조금 탄탄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등을 시간제에서 풀면서 내가 이것을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변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변칙은 좀 그렇고 핵심을 꿰뚫는 뭐 그러한 풀이 방식 등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조금 하신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